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네. 저는 미술비평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대미술과 도시 문화를 비평하고 있고, 지금 책을 쓰기도 하고, 각종 매체 기고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퍼포먼스 아티스트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그 예술가의 삶과 예술을 다룬 마리나의 눈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냈고요. 그리고 이어서 작년 가을에 보통의 감상, 이 보통 사람을 위한 현대미술 에세이 보통의 감상을 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계속 기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도 마감 하나 끝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우리가 왜 미술과 멀어졌을까? 그리고 제가 보통의 감상을 왜 쓰게 됐는지,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랑요. 그리고 현대미술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지, 물론 이 이야기를 제가 뭐 현대미술 감상을 하는 방법을 전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떤 태도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재난의 시대에 예술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따로 뭐 PPT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고요. 제가 그냥 차례대로 진행을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마 이미지 자료도 없을 거예요. 이게 미술 강의라서 이미지를 생각하시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미술을 감상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라서 사진을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책을 또 읽고 오신 분들은 책 속에 있었던 사진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뭐 미술과 왜 멀어졌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항상 이렇게 북토크라든지 강연 같은 걸 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아마 근데 서로 모두 다 알고는 계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실 주입식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예술과 교류도 없어서 낯설고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미술계 쪽에 계신 분들이 아닌 분들은 학교에서 미술을 배우긴 했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거나 또 보는 걸 좋아하더라도 그 항상 정답을 맞추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무래도 시험을 봐야 되다 보니까 뭐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의 뭐 시대라든지 이 그림에서 드러나는 어떤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 시대에 있는 뭐 인상주의 이런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객관식 혹은 주관식으로 우리가 정답을 맞추면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술을 사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뭔가 내가 정답을 맞춰야 되는 대상, 혹은 내가 몰라서 배워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미술 자체가 또 워낙에 답이 없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미술 교육뿐 아니고 다른 분야의 교육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답을 맞춰야 되는 거를 항상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답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와인 마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한때 그 와인을 소믈리에처럼 좀 평가하고 마시는 그런 문화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와인을 평가하거나 학습하는 분들이 당연히 애호가들 사이에선 있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면서 그렇게 어렵게 마시진 않잖아요. 그냥 마트에서 한 10,000원, 20,000원대 편한 와인 사다가 집에서 그냥 식사할 때 먹기도 하고. 근데 그게 예전에는 와인을 모르고 마시는 걸 좀 촌스럽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더 발달을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사실 그런 게 없어도 우리가 편하게 그냥 즐기는 일상 속의 어떤 문화가 된 것처럼 사실 미술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낯설고 멀고 가깝게 일상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어렵고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뭔가 그들만의 리그다. 내가 모르는 거다. 잘 알지 못하면 좀 창피한 거다. 요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통의 감상에서도 그 책의 에필로그에서도 썼었고 보통의 감상 전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데, 현대미술 자체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동시대에 우리가 바로 가까이서 보고 또 나눠야 되는 그런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보통의 감상을 쓰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한 10년쯤 전에 런던 여행에서 호크니 전시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원래 데이비드 호크니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전시 소식이 있다는 걸 알고 마침 일정을 맞춰서 갔었는데, 그때 이제 로얄 아카데미에서 전시가 열렸었는데 그 생존해 있는 현대미술 작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전시에 줄을 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대대적으로 큰 미술관에서 열릴 정도면 살아있는 미술가라기보다는 보통 좀 죽은 작가의 대단한 작가의 회고전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호크니가 워낙 대단한 작가이기도 하지만 생존해 있는 현대미술 작가 전시를 줄 서서 보려고 런던 시민들이 아침부터 긴 줄을 늘어서고 몇 시간씩 기다려서 입장하고 이 모습이 사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때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전시를 줄 서서 보는 문화가 흔치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전시장을 저도 줄 서서 입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제가 아는 뭐 예술의 전당에서 피카소 전시를 했다 이런 경우면은 열심히 설명을 읽고 제목이 뭔지 보고 그다음에 도슨트를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듣고 이런 문화였는데 거기는 당연히 도슨트는 없었고 그림 앞에 서서 사람들이 서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면서 의견을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게 한 10년 전에 저한테 너무너무 낯선 풍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의 일상에는 그림이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구나. 이게 그냥 이 도시 사람들의 삶이구나.' 그래서 저도 사실은 미대에서 미술 이론을 전공하면서 전시를 많이 보긴 했는데 전시 안에서 이제 미술계 종사자가 아니고 일반 대중들이 그렇게 대형 전시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관람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너무나도 자신 있게 자기의 의견을 말하거나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좀 신기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가 한 5년 전쯤에 그 미디어 아트로 명화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대형 전시 기획일을 몇 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좀 느꼈던 게 이것과 사실 연결되는 지점이었는데 기획사에서 이 전시를 마케팅하는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관람객들의 후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전시가 작품을 소개하는 장이 아니고 하나의 오락거리라고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품과의 좀 소통이 부족한 상황이 많았고 근데 기획사에서도 사실 제가 이제 더 가까이 접근해 보자는 제안을 했었지만 음 사실 그 정도로는 관객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티켓이 많이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 더 가깝게 접근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이후에 제가 전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북토크라든지 등등으로 일반 독자들을 접하면서 느낀 게 다들 어떤 작품이나 전시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봐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또 반대로 현장에서 인제 현대미술 작가들을 만나 보면 반대로 대중들이 미술 작품을 보지 않는다고 좀 섭섭해하더라고요. 그 작품으로 서로 닿을 수가 없는 그 상황을. 그래서 저는 이 뭔가 작가들은 관객을 원하고 관객은 작가들이나 작품과 가까워지길 원하는 이 사이에서 뭔가 제가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통의 감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뭔가 쉬운 언어로 그냥 무조건 쉽게 알려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약간 뭐랄까 사실 쉬운 것을 어려운 걸 다 걷어내고 그냥 쉬운 것만 알려주는 것과 전체를 쉽게 알려주는 거는 분명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읽히기 쉬운 글을 쓰기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전체가 다 닿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책에 등장하는 영화나 책 같은 거에 비유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책에 등장하는 황현주 작가의 경우에는 그릇을 수집해서 그릇에 담긴 이야기들을 수집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개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수집한 것들이 모여서 그 개개인이 살아간 시대의 풍경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이 모양이 저는 그 우리의 20세기라는 영화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인물 한 3명 정도를 꼽아서 이들의 삶을 나열해서 보여주는 좀 그런 형식을 취하면서 1970년대 후반의 미국 사회를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현주 작가님이 그렇게 그릇에서 개인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그 그릇을 모아서 분집해서 펼쳐 놓음으로써 시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이 영화의 형식이랑 되게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인제 사실 현대미술 작품을 보면 작가의 작품도 아마 그릇을 펼쳐 놓은 걸 보고 그냥 '그릇에 뭐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많을 텐데 이렇게 영화의 형식을 갖다 주면 우리가 영화는 그래도 조금 더 쉽고 가깝고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매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깝게 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보통의 감상의 내용을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현대미술을 설명하는 데는 무조건 쉬운 것보다는 분명히 좀 어려운 이론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거는 현장이나 비평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 관람객이 그러니까 미술계 분이 아닌 일반적으로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그 어려운 이론과 개념을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친근하게 접근하는 방식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보통의 감상을 쓰게 된 계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현대미술 작품을 제가 보통의 감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아까 제가 황현두 작가님 작품 이야기한 것과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저는 여기서 고전 영화랑 현대미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사실 고전 명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반 고흐라든지 뭐 피카소, 모네 뭐 이런 그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연구되고 판단된 일종의 역사적인 자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작품의 배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 뭐 드러난 시대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동시대의 눈으로 바라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를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도 자유로운 감상을 하라고 항상 감상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만 해도 사실 뭐 반 고흐라든지 마티스라든지 이런 명화를 볼 때는 책부터 찾아보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그 시대의 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제 현대미술 같은 경우에는 동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과 이제 반대되는 상황에서 볼 수 있는데 고전 영화보다 자료가 없다는 점이 사실 보통 사람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죠. 자료가 없고 답이 없으니까. 근데 대신에 이거는 연구된 역사가 아니라 현재 살아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서 그 작품과 대화한다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면 훨씬 알기가 쉬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의 감상에서도 제가 그 동시대의 젊은 작가들 작품을 주로 소개하려고 했어요. 웬만하면은 이 독자들이 저는 독자층이 좀 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20대 작가들까지도 좀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제가 거기에 작가들 생년을 표시를 해놨는데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3, 40대 작가가 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자기 세계의 색깔을 좀 어느 정도 이룬 작가들이어야 제가 한 줄기로 설명을 하기가 편해서 그래서 좀 3, 40대 작가들을 소개를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대학을 다니고 학생일 때부터 보던 작가분들,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저도 학습해오고 그렇게 소통을 해온 작품들을 이야기하는 게 저도 편할 것 같아서 제가 뭔가 일종의 현대미술도 하나의 언어잖아요. 그 언어가 나와 말이 익숙하고 예를 들면은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끼리는 같은 지역의 사투리를 쓰는 게 편한 것처럼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아무래도 소통이 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소통이 편한 것처럼요. 그래서 그 사실은 동시대의 작가들 그리고 나와 같은 지역의 작가들 웬만하면 또 나와 같은 연령대나 같은 환경에서 성장한 작가들 그런 작가들의 언어가 사실 습득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작가들을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사실 또래 작가들의 작품과 많이 교류해 보라고 좀 추천해 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와 함께 전시를 보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똑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저랑 느끼는 지점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사고방식이랑 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그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너무 젊은 작가들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뭐 20대고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작가들의 작품을 봤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그 일정한 세계를 이룬 중견 작가나 원로 작가의 작품을 보는 것보다 좀 이야기가 선명하고 뚜렷하지 않아서 한 줄기로 이야기를 잡는 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 작가가 표현한 뭐 컬러감이라든지 설치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동세대한테는 더 와닿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감상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대상을 가장 잘 담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대죠. 제가 보는 이 시대를 잘 담고 있고, 저와 비슷한 언어로 성장한 작가들의 이야기를, 이 작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라는 거를, 어,
글로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북동의 감상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작품 감상하는 방식을 소개를 했고요. 어 이 작품들을 여기서 감상하셨으니까 아마 제가 책의 서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책의 전체적으로 흐름에서 인제 말씀드렸던 것이 그렇게 평범한 마음으로 가서 무조건 자주 감상해 보고 자주 교류하고 이 작가는 어떤 생각을 했을지를 내가 아는 것들, 그러니까 그게 뭐 내가 아는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영화나 뭐 경험했던 다른 작품일 수도 있고 그것들에 대입을 해서 많이 생각을 해 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제가 반복해서 하는데요. 제가 서문에서 했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영화관을 다니듯이 전시장을 좀 다니셨으면 좋겠다고. 그게 사실 근처에 작은 전시장들이 진짜 많거든요. 우리가 아는 거는 뭐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서울시립미술관, 뭐 예술의 전당 이런 큰 미술관들인데 사실은 보통 자기가 사는 동네의 구석들, 보통 서울에 많기는 한데 그래도 뭐 경기도 지역이라든지 지방에도 그렇고 요새 작가들이나 아니면 기획자들이 꾸미는 진짜 조그만 가게만한 그런 전시장들도 진짜 많아지는 추세예요. 왜냐면 거기서 인제 새로운 실험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전시장들이 좀 알아보기 쉽지 않기는 한데 정보를 좀 찾아보시면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뭐 인터넷에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전시장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전시장들을 좀 자주 다니시는 것도 되게 추천드려요. 사실 왜 운동은 집 가까운 데로 다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안 그러면 절대 안 간다고. 근데 저는 영화관이나 전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자주 다니면서 이렇게 자주 보고 그래야 분명 가까워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보통의 감상과 함께 그때 텀블벅 굿즈로 보통의 지도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거기 이렇게 그 전시장 목록을 정리했었는데 어 그 지도를 아직 판매를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요새 정보가 많으니까 그렇게 자주 만나고 소통하시면서 자기가 아는 이야기들을 대입을 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 재난의 시대에 예술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 예술이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미리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제 강의를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예술이 세상의 틈을 발견하고 또 마음의 밀도를 높이고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도구라고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음 그게 예술 그러니까 보통의 감상 이 책의 그 표지에서도 보면은 표지란다. 죄송해요. 목차에서도 보면은 우리, 세계, 틈 이렇게 제가 3 개로 나눠 놨어요, 챕터를. 원래는 이렇게 9 작가밖에 없어서 챕터를 나누지 말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인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나열식인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챕터가 자세히 나눠져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우리, 세계, 틈 이렇게 3 개로 나눴는데요. 그렇게 나눈 이유는 이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나와 나를 둘러싼 주변의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미술. 그리고 틈은 내가 모르는 세계를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에 있었지만 몰랐던 것들을 들여다보는 그 틈을 바라보는 예술들. 그리고 세계 챕터에서는 그 나를 보고 내 주변의 틈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고개를 들어서 내 앞에 세계를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예술들을 제가 이쪽에다가 모아 놨었는데요. 비슷한 이야기로 제가 어딘가의 인터뷰에서 "예술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가 점과 점 사이를 잇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사실 우리 사회라든지 이 사람들 간의 관계 사이에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 작은 균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언뜻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파편들이라든지 이 예술가들이 좀 우리들과는 다른 예민한 시선을 가지고 또 훈련된 시선을 가지고 그 예민한 감각으로 사회의 틈을 포착해서 그걸 이어서 의미를 구성하는 게 저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틈을 찾고 점을 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세상을 보면서 뭔가 하나씩은 발견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큰 사건의 경우에서 뉴스에서 항상 주요 사건들을 이야기해주고 브리핑을 항상 해주고 그렇게 보이는 풍경들, 눈앞에서 움직이는 좀 거대한 사건의 어떤 장면들 그런 게 있지만 우리가 거기를 이렇게 들춰내고 나면 뭐 배 몇 명이 타고 있었고 몇 명이 죽었고 배가 어느 각도로 기울었고 뭐 몇 시간 뒤에 구조됐고 그래서 지금 뭐 진도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거대한 부분들보다는 사실 또 이렇게 거길 들춰내고 나면 개개인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몰랐던 거기서 뭐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런 서사들 중에서 발견되지 않은 작은 이야기들 아니면 그 사건이 다 휩쓸고 지나간 후에 안산이라는 공간에 그렇게 남은 것들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는 전부 다 알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사건의 표면과 커다란 흐름만 우리가 보고 있을 때 놓친 것들을 그 예술가들이 잡아내서 우리가 보지 못한 걸 우리의 눈앞에 드러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이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로 작업을 한 작가들이 많은데 어떤 작가 같은 경우는 그날의 날씨라든지 이 작가는 이제 보통의 감상에 나오는 작가님은 아닌데 굳이 그 사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사건 이름을 말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날의 날씨와 기억과 뭐 4월 16일에 일기예보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영상 작업으로 전달을 하는 작가가 있었고 어떤 작가는 희생된 아이들의 교실에 남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작가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우리가 보통의 감상에서 만났던 김진희 작가라고 바느질하는 작가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그 사진계 바느질하는 작가도 여러 가지 사진을 쓰고 있고 거기다 바느질을 하는데 그중에서 에이프릴 시리즈는 그 4월 시리즈는 진도의 풍경 위에다가 바느질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진도에 남은 감정이나 기억을 우리는 그 사진에서만 보이는 그 표면적으로 매끄러운 사진의 표면만 보지만 작가는 그 안에 있던 감정을 끌어내서 그걸 예쁜 형태라든지 혹은 선이라든지 이런 걸 바느질로 표현해서 우리가 그 감정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돕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라는 재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커다란 재난 앞에서 확진자 수라든지 아니면 뭐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백신이라든지 이런 매일 쏟아지는 커다란 뉴스를 보기 바쁜 시대인데 우리가 분명히 그 사이에서 보지 못하고 놓친 균열이나 아니면 뒤틀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 시대가 조금 지나고 나면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놓친 것들을 이 작가들이 분명 지금도 포착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걸 좀 시간이 지나서 작업을 하면서 우리의 눈앞에 드러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그 평범한 일상을 좀 다르게 바라보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면서 뭔가 내 안에도 존재했지만 사실은 슬쩍 가려져서 평소 때 확인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조금 더 또렷하게 꺼내서 느끼고 또 삶의 부조리를 곱씹어 보기도 하고 또 바쁜 일상에 치여서 좀 관심을 두지 못했던 나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혹은 타인의 삶이라든지 이런 걸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공감 능력을 쌓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일상에서는 이런 마음의 훈련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사실 지나가는 일상을 살기 바쁘잖아요. 근데 요런 일상을 벗어나서 조금 더 다른 세계를 보고 뭔가 감상을 하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과정들이 한 개인의 세계를 내부로는 더 깊이, 외부로는 더 넓게 확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마음의 밀도를 높여서 그 우리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마음의 밀도를 높이고 근력을 키우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왜 운동을 할 때 근력 운동을 하는 이유가 열심히 힘을 키우고 반복 연습을 해서 그 원래 가졌던 근육 이상을 벗어나서 내 몸을 신체를 단련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놓으면 사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근육이나 신체 능력이 그 필요한 순간에 에너지를 내고 또 우리가 힘든 순간에 그 체력이 있어야 버틴다 그러는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질문을 거듭하고 답을 찾아보면서 애를 쓴 마음은 그 근력 운동을 한 몸처럼 마음에도 근육이 쌓여서 분명히 그런 힘든 순간에 버티게 해주고 또 어려움에도 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마음을 단련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술이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은 분명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도 이제 제가 보통의 감상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여러 작가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요 앞에 썼던 그 마리나의 눈이라는 책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썼었어요. 이게 그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퍼포먼스 예술가가 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작가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제 자기 앞에 마주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해요.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 빨간 드레스를 입은 예술가가 사람의 눈을 바라봐주는 퍼포먼스를 이렇게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모마에서 하고 있는데 앉아서 근데 그 빨간 옷 입고 앉아있는 퍼포먼스 예술가 앞에 수십 년 전에 헤어졌던 연인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두 손을 마주 잡는 뭐 그런 장면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게 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했던 퍼포먼스 예술가가 여기 있다라는 그 작품의 한 장면이에요. 원래 이제 그 예술가가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주는 행동을 계속 하다가 그 예전 남자친구가 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해서 원래는 어떤 사람이 앞에 있어도 그 사람이 자기 눈을 바라보고 아무리 울어도 이 사람은 미동도 안 했었는데 이제 자기 마음을 울리는 뭔가가 나타나서 무너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이제 그 작품 전체를 찍는 다큐멘터리 장면에 이렇게 담긴 거거든요. 이제 이 예술가가 하는 이야기가 항상 예술이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다고 말해요. 사실은 그 사람의 작품을 본 사람들은 이 사람의 작품이 나 자신을, 그러니까 관객을 구원했고 또 세상도 구원했다고 많이 말을 하는데 왜 이 작가는 예술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는지 이쯤 되면 궁금해지잖아요. 저 혼자 말하고 있어서 궁금해지죠. 네. 근데 이 작가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예술이 개인의 변화를 도울 수는 있는데 예술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요. 다만 예술이 그 개개인을 변화시키고 그 바뀐 개인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개인들이 모여서 이룬 세상이 변화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정리해 보자면 사람들이 뭔가 평온한 일상이 깨지고 나면 내가 평소에 못 보던 게 있었네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겪은 일을 돌아보면서 그게 뭐였지? 어떤 감정이었지? 무슨 일이 있었지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성장을 하고 그 다음번에는 뭐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든지 혹은 똑같은 일이 있어도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든지 그래서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위기가 크게 찾아왔을 때에는 보통 이제 철학이나 예술이 발전을 하곤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르네상스 시대 있잖아요. 예술과 철학과 모든 인문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했던 그 시기. 그때는 사실 사회적으로 이제 전 유럽을 흑사병이 휩쓸고 간 시대예요. 유럽에 그렇게 흑사병이 휩쓸고 간 뒤에 뭔가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이 드러나게 됐고 사람들은 그게 뭔가를 생각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철학이나 예술이 발전한 거고요. 그래서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을 드러내는 예술의 특성 때문에 항상 어떤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좀 예술의 사회적 역할들이 드러난 그런 작품들이 다수 생기게 됐었고요.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은 이 예술 작품을 보면서 좀 지난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오래오래 기억하기도 하고 또 미처 드러나지 못했던 작은 서사들을 한번 되짚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단순하게는 자기 자신의 좀 마음을 치유를 받기도 하고요. 이때 예술이 이제 사회랑 같이 공을 주고받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아까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이제 작가가 말한 거랑 같은 내용인데요. 이 작가도 결국에는 이 자기가 하고 있는 퍼포먼스, 우리가 사실 퍼포먼스도 이 눈앞에서 뭔가 하기는 하는데 이게 예술인지 뭐 하는 건지 이렇게 한바탕 뭔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뭐가 남는 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행위 예술이 과연 뭐 어떤 예술인 건가. 근데 이 행위 예술, 그러니까 퍼포먼스의 핵심도 그거거든요. 현장에 있는 그 예술가와 그것을 보고 있는 이 관객과 이 사이에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분명히 그 현장에서 퍼포먼스 예술가가 하고 있는 걸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기 전의 자신과 그 충격적인 무언가를 감상한 후의 자신은 분명 다른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뭔가 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현장을 떠난 후에도 이 사람은 조금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거고요. 그게 퍼포먼스가 아니라도 다른 예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술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한 번쯤은 돌아보고 또 변화한 관객이 자기 눈을 들어서 다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타인이라든지 세계를 바라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섬세하고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뭐 어떤 경우에는 비판적인 시선일 수도 있겠죠. 그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세계를 넓게 경험하게 되고 아무래도 그런 관객은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조금 더 타인한테 그 마음과 눈빛을 건네고 소통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 보통의 감상을 통해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술 작품을 현대미술 작품이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더 나랑 친근한 방식으로 한번 가까이 두고 보고 그리고 이 작품이 뭘 말하는지 작가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구나 한번 경험하고 난 뒤에 여러분은 분명 책을 읽기 전이랑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 책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떤 책을 읽어도 어떤 작품을 감상해도 분명 똑같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애정과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돌아볼 때 그리고 조금 그렇게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뭔가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고 이게 그 세상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틈새를 메우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인제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예술이 세상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 작품 혼자서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걸 치열하게 감상하고 연습하고 그걸로 마음의 근력을 훈련한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다시 세상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그렇게 친다면은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예술 입문자들한테 항상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반복해서 뛰어들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자신의 감각을 믿어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미술이 사실 어렵고 먼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나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 뭐 작품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조금 미적인 거를 예민하게 감각하는 그런 감각이 타고난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외국어도 정말 쉽게 습득하잖아요. 나는 단어를 10번 뭐 100번 1000번 외워도 안 되는데 누구는 너무도 쉽게 영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것도 사실 연습으로 근데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어가 뭐 타고난 능력이 있지만 분명히 연습해서 남들만큼 충분히 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두려워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반복해서 뛰어들면서 좀 거기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틀린 답일까 망설이시는 경우가 또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 자신만 해도 저는 미술계에서 계속 일을 해왔고 또 공부도 그쪽 공부를 했고 그렇지만 저만 해도 새로운 전시나 못 보던 작가의 전시에 가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면서 거기 있는 인제 전시장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보든지 그 작가에 관해서 뭐 작가의 홈페이지나 뭐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보든지 이런 식으로 저도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솔직히 끝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인제 언어가 학습이 된 사람이니까 그런 경우에 '아 나랑 안 맞나 보다. 뭐 내가 그렇게 소통할 수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다음번엔 이 작가랑 다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근데 인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혹은 낯선 분들은 '이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 건데 내가 틀렸나? 나만 모르나?' 그런 걱정을 분명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과감하게 넘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른 곳에서는 분명 나랑 소통할 수 있는 작가랑 작품이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좀 자기가 느낀 거를 믿고 다시 그걸 생각해 보면서 좀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질문을 하고 생각해 보면 아마 정답이 아니라 그 학교 수업에서 늘 찾았던 그 정답이 아니라 자기만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비슷하던 보통의 일상이 조금 달라 보이고 거기서 좀 빛나는 것들을 좀 더 자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냥 클로징으로 저의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비평을 하고 글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 제가 미술 비평도 하는데 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라는 잡지에서 그 도시문화 비평에 계속 작업을 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나올 책은 쇼핑몰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다각도로 본 조금은 편한 에세이집이고요. 그리고 이다음에 나올 책은 아마 예술가들에 대한 책일 것 같은데 요거는 출판사 대표님이 말하지 말라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아무튼 예술가들의 삶에 대한 책을 내년에 한 권 더 쓸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만날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강연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